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이들은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죠. 미국 인디애나 프랭클린에 있는 프랭클린 대학교에 다니던 켈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그녀는 인근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하루하루 바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1997년 9월 27일, 그날도 평소처럼 밤 10시 무렵 아르바이트를 끝낸 켈리는 남자친구와 1시간 정도 데이트를 즐긴 뒤 헤어졌습니다. 내일 과제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자신의 차를 몰고 떠나는 켈리를 남자친구는 배웅해 주었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켈리가 남자친구와 헤어진 다음 날인 9월 28일 이른 아침, 볼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온 한 남성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켈리의 차를 발견합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는데 시동이 걸린 상태로 라이트가 켜져 있던 켈리의 차. 인근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볼일을 보기 위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성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조회 결과 차의 주인이 켈리라는 것과 그녀가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차를 살펴보던 경찰은 차 뒤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난 다른 운전자와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경찰. 켈리 지인들의 어제까지도 그녀의 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증언은 경찰의 추측에 힘을 실어 주었죠. 그녀의 지갑이 앞좌석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금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을 거라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를 바라며 켈리의 차를 중심으로 인근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사라진 지 나흘 후인 1997년 10월 1일에 인근에 있는 브라운 카운티의 우거진 숲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남아있는 총상, 목에 감겨있는 그녀의 신발끈과 멜빵,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그녀의 몸에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기에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생각보다 그들은 범인을 쉽게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형인 스콧이라는 남성의 신고 때문이었죠. 9월 28일 새벽에 스콧은 동생 마이클의 전화에 깨어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인근 모텔로 와달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던 마이클. 모텔에 도착했을 때 스콧이 본 것은 그에게 손을 흔드는 동생 마이클과 아무런 미동 없이 그에게 안겨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인데 술에 취해서 태워줄 차가 필요했기에 형을 불렀다고 말하는 마이클의 말을 당시 스콧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자주 환각에 시달리는 분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항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동생이 내 아이의 아버지이며 아내가 있다는 것을 스콧은 알고 있었지만, 별말 없이 그는 마이클과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여성은 사실 정신을 잃은 켈리였지만 당시 스콧이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죠. 차를 몰고 시내로 가던 중 마이클은 마음이 바뀌었다며 브라운 카운티에 캠프가 있는 야산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스콧이 그들을 캠프 근처에 내려주자 마이클은 아내에게 이 장소로 와달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한 뒤 켈리를 데리고 야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넘어 마이클의 아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담요와 총을 들고 홀로 야산을 빠져나오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아내에게 누가 오늘 자신의 행방에 관해 묻는다면 새벽 내내 집에 있었다고 말하라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 켈리의 차가 발견되며 경찰이 그녀를 찾고 있을 때 이를 알게 된 스콧은 동생이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렇게 경찰은 마이클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차에 남아있던 접촉사고의 흔적을 비롯해 켈리의 몸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가 그와 일치했지만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했기에 아무런 기억도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만, 너무 명확한 물적 증거로 인해 2000년 5월 13일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배심원단은 범죄의 잔혹성을 고려해 사형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신시아 판사는 배심원단의 권고를 수용하며 그해 7월 31일 마이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에 마이클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정신 건강이 호전되기 전까지 그의 형을 보류한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즉 이것은 언젠가 그의 정신병이 호전되면 형을 집행하겠다는 의미로 그에게 감형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이클. 그가 하루빨리 감옥에서 벗어나 지옥으로 갈 수 있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